반도체 업사이클에 속해 있는 그쪽 섹터들이 끝까지 이번 시장은 끌고 가지 않을까. 조방원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다시 한번 그런 주도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삼성전자가 12만 원 정도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그렇다면 2026년 뭐 일단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계시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다들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온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네. 뭐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3법 개정, 세법 개정,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이 세 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의 내년도의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의 범위 내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주도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시장이 그것은 한 차례 무너지면서 다시 바뀌는 거지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경우에 주도주가 하나 더 붙는 경우 새로운 섹터가 강세 섹터가 붙는 경우는 있지만 주도 섹터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게 생기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간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의 사이클의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3법 개정, 세법 개정이 있고 거기에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전체적인 AI의 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는 세부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 업사이클 요게 만약에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면 그건 주도주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시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인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반도체 업사이클에 속해 있는 그쪽 sektor들이 끝까지 이번 시장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조방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조방원은 사실은 올해만 상승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먼저 움직였던 섹터예요. 그렇죠. 조방원은 먼저 움직였던 섹터예요. 근데 이 조방원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힘을 좀 잃었고, 최근 들어서는 고점으로부터 한 뭐 20%, 많은 건 한 30% 이상 빠진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방원이 한꺼번에 묶음으로 다시 한번 그런 주도주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좀 각자 차별성으로 섹터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따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방원이라는 이런 강력한 주도 섹터가 생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저는 발생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 정책 테마라고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제 중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긴 되겠죠.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강력한 테마를 이루거나 강력한 주도를 이루지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그때 엄청나게 뭐 10,000원에서 50,000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거 너무 달려왔나 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매출이나 이익을 확인하면서 갈 거야. 이게 우리 많이 봤던 수순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조방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조선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수주 모멘텀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수주와 실질적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수주를 얻어내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게 뚜렷하게 보이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한번 올라왔다가 또 조정보여, 올라왔다 조정보여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묶음으로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로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이제 힘은 조금 잃은 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예전에 제가 여기서 방송 대표님하고 갈 때 그때 얘네들 막 폭등하고 제가 6월인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폭등하고 그랬을 때거든요. 그런 힘은 좀 잃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은 수주 모멘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반등이 조금씩 해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방산도 비슷하긴 한데 방산은 조선과 방산은
이 매출과 이익이 따라붙으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테마가 아닙니다. 얘는 주도 섹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달려왔나 봐.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을 보였는데 보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익 대비 멀티플이 한 30배까지 왔는데 너무 달려왔나 봐. 그래서 주가가 한 30% 조정을 보여서 다시 한 20배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정도는 다시 사도 되지.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 형성을 하면서 조금만 어떤 뭐 수주라든지 공급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따라주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더 다른 쪽에 비해서 조선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방산이 더 많이 빠진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그러면은 좀 힘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끝난다고 해서 국방비가 더 지출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도 꽤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흘러내리기보다는 이제 저점 형성을 언제 할 것이냐, 요걸 가지고 움직이다가 공급계약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최근에도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안 움직이죠. 주가가 그렇죠.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다지가 형성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도 저는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처럼 묶음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이 환경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슨 표현이냐면 조선주도 방산주도 저점 형성을 해가면서 요즘에 삼성중공업 이런 거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더 빠지는 것보다는 저점 형성하면서 반등할 거는 더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서로 뭐 막 10%, 20%씩 막 이렇게 뜨는 그런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원자력은요. 원자력은 당장의 이익하고 이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지금 원전 뭐 짓는다는 게 30년까지 뭘 짓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2025년도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원전으로 인한 이후의 얘기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짓는 동안의 건설 그리고 짓는 동안에 들어가는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 이런 기업들은 요즘에 보면 주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에는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기대를 갖고 무조건 일단 떠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나는데 꼭 이제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세 개 다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전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는 거의 대부분 기자재예요. 그래서 이 기자재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얘들은 일단 미래 이익의 매출에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다가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조정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 모멘텀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대기되어 있고요. 네.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뉴스 나올 때마다 반등을 하지 않을까. 과거처럼 이게 이 조방원이라는 묶음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반도체를 빼고 반도체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예. 연말 연초 해서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와 구글 진영의 그 칩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연계해서 물론 반반씩 사면 맞죠. 근데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논쟁이. 그런 논쟁도 있고 그게 재밌나 보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이게 안 되나 봐. 이게 그냥 반반 사면 되잖아요. 그냥 두 개 사면 안 된가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다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곳에 몰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조성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미는 하우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증권사들이 하우스들이 좀 미는 맞아요. 것 같고 삼성전자를 좀 미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논리가 다 맞잖아. 왜냐면 지금 PER 보면은 네, 네. 내년 거 보면은 하이닉스야 이런데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또 삼성전자 이제까지 오른 게 없잖아. 예, 예. 또 맞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들의 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삼성전자는 전체 삼성전자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무거운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더 무거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또 엔비디아향 HBM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에이직으로 가면서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한테 더 기회가 오지 않겠냐. 그리고 요번에 말씀 주신 구글의 TPU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구글과 우호적인 관계인 삼성전자가 좋지 않겠냐. 여기 논리에 그쪽 논리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입장에 보면 여기 올리 메모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HBM은 단연 선두권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단의 영업이익의 기울기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400조 좀 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600조, 6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익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80조 영업이익 지금 얘기를 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막 60조 뭐 요 정도 얘기했는데 요즘엔 80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 합쳐서 100조. 전자니 뭐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100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따져보면 이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나 그보다 좀 낮아요,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심지어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많이 얘기하죠.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만 만약에 내년도의 주가의 기울기는 주가의 상승의 기울기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파르죠. 왜?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이고 그리고 내년도의 상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훨씬 큰 걸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기회가 있고 훨씬 더 우리한테 단기간의 수익률을 주는 것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주가 움직임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오르면 5, 6%씩 오르고 삼성전자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쪽에 내년도에 이익을 바라본다면 또는 내후년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기회가 이익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총량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우위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한쪽이 있어요. 제가 양쪽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양쪽 다 보면은 좀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그래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70만 원, 80만 원, 뭐 제일 높게 부른데 100만 원 부른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부터 계산했을 때 한 30에서 60% 정도의 위에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뭐 10만 원 좀 넘어 있지만 10만 원으로 치고 삼성전자가 제일 낮게 부른 데가 12만 9천 원 이렇게 정도 네. 부르는 것 같고요. 보통 14만 원, 16만 원짜리 KD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30에서 60%예요. 걔네들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눈에 띄고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16만 원 그럼 지수는 도대체 얼마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서로 비슷한 업종에 있고 하긴 하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하긴 하지만 둘의 주가 움직임의 결이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보다도 전체에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전체의 수익률을 뭐 한 30% 맞추고 싶다. 그러면 한 10% 정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자금을 좀 큰 자금들에 좀 안정적으로 10%에 좀 넣어놓고 기관들이 다 그렇게 거래합니다. 넣어놓고 나머지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대신 더 높은 훨씬 높은 수익률에 있는 성장주나 이런 데 투자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서로 양쪽의 배분 비율을 그런 관점에서 하면은 그러면 빠질 때도 삼성전자 덜 빠지고 오를 때 좀 덜 오르는데 그러면 얘를 한 60, 70% 놓고 30%를 SK 하이닉스에 넣으면 SK를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서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보다도 양쪽의 그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뭐 더 현명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디 뭐 요즘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기 뭐가 좋냐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되게 많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안정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쪽이 더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는 작년
계속 고생했고 SK 하이닉스 오를 때도 계속 고생했잖아요. 그랬죠. 이제 왜 그랬냐면은 HBM 들어가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HBM4와 그리고 AG 그리고 TPU 이런 게 부각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가 1위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눌려 있다가 모멘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반대쪽 입장에서 어떻게 많이 보냐면요. SK 하이닉스의 2026년도에 HBM 완판됐다면서요. 그 완판된 걸 가지고 이익을 추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완판된 걸 가지고 이익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걸 가지고 목표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정했는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 얘는? 이렇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라도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중심의 이 상승세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왜냐하면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외국계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예. 뭐 JP 모간하고 맥쿼리도 그렇고 코스피 6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KB에서 7,500까지 나왔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 믿고 이렇게 정말 장기 롱 투자를 롱을 해야 돼? 예. 아니면 이게 고점 신호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내놓을 때 12개월 포워드로 내놨는지 6개월 포워드로 내놨는지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000포인트 올라가면 좀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좀 4,000포인트에서 다시 또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 밑에 시작을 했던 6월 달에 오르고 나서 7월, 8월 동안 횡보했죠. 사실 박스권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2개월 동안 급등한 다음에 사실 11월에 좀 빠졌지만은 뭐 상당히 선방했고 그 12월 지금 중순이에요. 둘째 주입니다. 여기서 좀 또 왔다 갔다 좀 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강한 겁니다. 급등했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더 가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가려면 50% 올라야 돼요. 50% 지수가 50% 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0포인트 가려면 그렇죠. 그러면 25%가 이제 5,000포인트입니다. 지수 자체가 25% 오르는 거 요번에 막 그냥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지수 자체 25%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 뭐 2차 전지나 이런 막 폭락했던 주식들 보세요. 아래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금방 50%, 100%예요. 맞아요. 그러나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50%, 100%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지금 월가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S&P 500의 목표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7,300, 7,5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0을 넘겨?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7,300이면 500포인트고요. 그럼 10%도 안 돼요. 7,500이라고 했다 10% 좀 넘는 겁니다. 네. 지수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4,000포인트에서 50% 오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위로 업사이드가 30%에서 60%까지 지금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 50%만 오르면 얘 둘이 50% 오르면 6,000원 안 가더라도 5,000원 넘기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야 5,00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 얘기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에 주춤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을 그렇게 쏘면서 올리려면은 지수가 그만큼 가야 되는데 이게 타당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수급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6,050% 올라가려면은 진짜 삼성전자가 16만 원, SK하이닉스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뭐 단번에 또는 뭐 단번이라는 게 뭐 한 6개월 이내 이렇게 가기가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뭐 10만 지금 얼마입니까? 10만 원 좀 위에서 거래가 그렇죠. 되는데 삼성전자가 12만 원 정도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죠. 네, 지금 뭐 10만 8천 원이에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이 두 개가 600조가 넘 600조, 400조니까 1,000조가 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한 7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들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가 정고점 돌파하면 곧바로 달릴 생각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면요. 요 정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 20%의 위에 업사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수는 4,000에서 2% 4,800이니까, 야, 그러면 지수는 5,000포인트를 넘기냐 안 넘기냐 하는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구나, 내년 상반기에. 예, 그렇게 정도 지수를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잠깐, 내년 하반기에는 좀 위험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오늘 상반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드는 것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쪽만 바라봐도 안 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나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미국의 대세 상승은요,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이 언제입니까? 리먼 보도 나고 나서 대규모로 QE를 했을 그 시점입니다. 그때 S&P 500의 지수가 저점이 666포인트였습니다. 엄청 올라왔네요. 지금은 6,800포인트니까 10배 올랐습니다. 지수가. 10배 올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배나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돈을 계속 푼 겁니다. 대체도표 1조 달러도 안 된 게 9조 달러까지 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줄였죠. 2조 5천억 달러 좀 줄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온 상태에서 돈의 힘으로 온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두 번째, S&P 500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여러분들 연봉 차트를 보시면요. 3년 연속 올라서 4년 차에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년 연속 상승한 적이 한 번도 네. 없었습니다. 2년 상승하고 좀 조정 보이다가 3년 상승하고 좀 빠지다가 그 이후에 2년 상승하고 좀 많이 빠졌다. 3년 상승하고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도 3년 상승을 했는데 요번 3년 상승은 주식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그리고 상승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연간으로 25%씩 상승을 했어요. 올해만 지금 20% 좀 안 되는 지수로? 거예요. 네, 지수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년에도 어마어마하게 20%씩 지금 예상하는 게 13에서 뭐 15%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올해 내내 S&P 500 너무 고평가 아니냐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올해보다 더 심하게 그런 걱정거리, 그런 논쟁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지수 대역 자체가 고평가 상태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4년 연속 상승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네. 중간평가를 위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계속 하려고 하고 달러는 약세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율이란 뭐 수입은 뭐 그 뭐라고 하죠? 고수익자를 제외한 사람들한테 2,000달러씩 막 배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돈을 더 푼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에 더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돈이 풀릴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게 돈을 계속 많은 게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내년 하반기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맞이하면서 정책들이 막 나올 텐데 상반기에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내놓을 거냐? 그러면 그 상태에 가면은 이제부터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제 바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가장 화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던 게 뭐예요? 상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법 개정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 질 것 같고요. 자, 1, 4분기까지 마무리 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모멘텀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모멘텀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여기서 당장 곧바로 12만 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보면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조금만 올리면 돼, 3%만. 이제 곱가 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16만 원 가고 17만 원 간다고 얘기할까요? 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상당 부분 상반기에 가면은 목에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삼성전자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여기서 더 위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거나 위로 업사이드는 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보수적으로 보거나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수익이 있는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좀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점차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보수적일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워낙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들을 던져주시고 점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년도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